어제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한 병원에서는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범인도 현장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군용 형식의 공격형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제약사 화이자가 FDA에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의 인하 요구를 일축하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3가지 조닝 수정안 City of Yes가 발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한 병원에서는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4명이 숨지고 경찰을 비롯한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범인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께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세인트 프랜시스 의료법인의 네털리 메디컬 빌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네털리 빌딩은 외래 환자 수술센터와 유방의료센터가 있는 건물입니다. 털사 경찰은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남성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4명이 숨졌고 총격범 역시 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권총과 장총으로 무장한 것으로 전해졌고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30대 남성의 범행 동기는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첫 신고 후 5분 만에 총격 현장에 출동했고 총격범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처드 밀렌버그 털사 경찰서장은 범인이 무작위로 병원 건물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한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범행 장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털사 경찰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현재 경찰관들이 추가적인 위협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모든 병실을 수색하고 있다며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어쩌면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인트 프랜시스 의료법인은 이번 총격 사건에 이날 오후 병원에 봉쇄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총기 사고를 데이터로 집계하는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이날 병원 총기 난사는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233번째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올해 152일이 지난 걸 고려하면 하루에 한 건 이상 총기 난사 참사가 발생한 셈입니다. 하원 민주당이 군용 형식의 공격형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보도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자신의 지역구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총기 폭력에 반대하는 행사에서 민주당이 군용 형식의 공격형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우리는 청문회를 개최한 뒤 공격형 무기 금지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입법을 시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데이비드 시실라인 하원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205종의 반자동 소총의 판매와 양도, 수입, 제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떤 개혁안도 미국에서 총기 폭력을 완전히 멈출 수 없지만 다각도에서 검토한 총기 규제 법안들이 수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원 법사위원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와 반자동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를 상향하는 등 8건의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원 지도부는 다음 주 잠재적 위험인물의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이른바 적기법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총기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주가 총기 규제를 강화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총기 구매 관련 규제가 가장 강한 편에 속하지만 반자동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허용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주 상원의장 등 주의회 지도부는 반자동 소총 구매 허용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포함한 총기 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주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늘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는 이미 총기 구매 관련 규제가 가장 강한 주로 꼽히지만 뉴요커들이 학교와 슈퍼마켓, 영화관, 쇼핑몰에 갈 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패키지 법안에는 최근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사용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AR-15 등 반자동 소총의 구매 허용 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내용과 함께 반자동 소총 구입 시 총기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고 집행기관 외 방탄복 판매 및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과 주 검찰총장실 내 소셜미디어 및 폭력적 극단주의 태스크포스 신설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AP통신 등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전철역과 버스 터미널에 금속 탐지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이볼브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금속 탐지기가 고려 대상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탐지기는 금속의 구성과 밀도, 모양 등을 판별해서 휴대폰 등 일상 물품과 총기, 폭발물을 구별할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신규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7억 달러 규모의 이번 지원에는 이때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첨단 무기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성명을 통해 7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신규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안이 미 의회에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이 효과적으로 사용 중인 무기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새로운 지원안에는 러시아군의 진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4기를 포함한 새로운 능력과 첨단 무기 공급이 포함됐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위해 역사적 지원이 계속되도록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보안 패키지에는 항공 감시 레이더와 제블린 대전차 무기, 대장갑 무기와 포병, 헬리콥터와 전술 차량, 예비 부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은 사거리가 70km 정도 되는 무기인데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장거리 무기 지원 요청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무기 및 장비로 러시아 영토 내 위치를 목표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무기들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의 군사원조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전장에서 승리를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제약사 화이자가 FDA에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5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백신을 맞힐 의향이 있다는 대답은 18%에 그쳤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어제 식품의약국에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들 연령대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접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이 5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달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FDA 승인 이후 백신을 바로 맞힐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영유아에게도 백신의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초 생후 6개월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인 접종량인 30마이크로그램에 10분의 1 용량인 3마이크로그램을 총 3회에 걸쳐 접종한 결과 강한 면역 반응을 끌어내는데 80%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곧 소아과 임상시험 자료를 유럽의약품청을 비롯해 전 세계 의약품 규제 당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또 다른 제약사 모더나도 FDA에 생후 6개월에서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의 인하 요구를 일축하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징수액이 남을 경우에는 내년 보험료 조정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31일 CNBC 뉴스는 연방보건복지부를 인용해 올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메디케어 앤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2022년 메디케어 파트비 보험료를 기존 인상률 6.7%의 2배인 14.5%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당시 보험료 인상의 이유로 알츠하이머 환자 치료약의 예산 마련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알츠하이머 환자 치료약의 지원 기준을 제한하자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앤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측은 최근 낸 중간 결산 보고서에서 보험료 조정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올해 파트B 보험료 징수액이 남을 경우 2023년 보험료 조정에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보험료 인상은 의료비용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보험료 인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약 지원 등이 늘면서 일부 환자의 본인 부담은 50%까지 줄었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가 대상인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의료시설 입원 혜택인 파트 A 병원보험과 외래 진료 및 처방전 등 파트 B 의료보험으로 나뉩니다. 가입자는 의료비용의 약 80%를 지원받고 나머지 약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편 올해 보험료 인상으로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가 매달 내야 하는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70 10센트로 2021년 $148 50센트에서 14.5% 인상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11,000건이 줄어들면서 2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지난주 5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1,000건 줄어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건을 하회해 역대 최저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만 4천 건 감소한 131만 건으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빈 일자리 수가 실업자의 2배 이를 정도로 노동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실업률도 거의 사상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가 한 번에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 금리 인상에 나서고 양적 긴축을 시작하는 등 통화 긴축에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노동 수요가 진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고용정보 업체 오로메릭 데이터 프로세싱이 이날 발표한 5월 민간 부문 고용은 12만 8천 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졌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부진한 실적입니다. 또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29만 9천 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뉴욕시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3가지 조닝 수정안 3 of Yes가 발표됐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더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의 조찬 행사에 참석해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3가지 조닝 수정안 City of Yes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경제적 기회를 위한 조닝과 주택 기회를 위한 조닝, 탄소 제로를 위한 조닝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날 60년이 넘은 엄격한 조닝 규정에 오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경제적 기회를 위한 조닝 수정안에는 기업이 사업 선호도에 따라 공간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생명과학 제조업 업체 및 유흥업소가 매장을 설립할 수 있는 구역을 좀 더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두 번째 조닝 수정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허용 밀도를 높이고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많은 뉴요커가 도시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만큼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제로를 위한 조닝을 통해선 전기차 충전 장소나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옥상 태양 전지판 사용 등을 손쉽게 만들고 뉴욕시 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닝 수정안이 발효되려면 뉴욕시 도시계획국의 검토 과정과 시의회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하루 1잔 반에서 3잔 반 정도의 커피에 설탕을 1티스푼씩 타서 마시면 사망률이 3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커피보다 오히려 설탕을 약간 타서 마실 때 사망률 감소 효과가 컸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내과학연보에는 적정량의 커피를 마시면 안 마시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커피에 설탕 1티스푼을 타서 먹은 사람은 사망률이 최대 30% 낮아지는 데 비해 블랙으로 마시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오히려 16에서 21%만 낮았습니다. 또 하루 3잔을 마시는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4잔 반 이상은 이점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영국인 전체의 의학 정보가 있는 UK 바이오뱅크의 자료를 분석해 37세에서 73세 17만 명의 인구 특성과 생활 방식, 식사 습관을 7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 커피를 마시는 사람 모두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하버드 의과대 조교수 겸 내과학연보의 부편집장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크리스티나 위 박사는 사망률을 30%나 줄일 수 있는 건 드물다며 엄청난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커피가 그 자체로 사망 위험을 줄이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가진 건강한 식습관이나 운동습관 등 생활방식 요인이 사망률을 낮출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커피에 어떤 성분이 도움이 되는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커피의 항산화 성분이 세포 손상을 막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오늘 공개한 2021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이 20년 연속 기독교가 극도의 박해를 겪은 국가 1위로 꼽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세 개입이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종교가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북한 헌법이 보고서에서 지적됐습니다. 국무부는 아울러 지난 10월 북한 인권단체 코리아 퓨처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기독교 외에도 무속신앙과 천도교 등 신자가 탄압을 받고 있고 신자들을 상대로 체포와 구금, 강제노동과 고문, 공정한 재판 거부와 추방, 성폭력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정당별 예비선거의 조기투표가 내일부터 5일까지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3일과 4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5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버겐 카운티의 조기 투표소는 포트리 잭 알터 커뮤니티 센터와 해켄색 버겐 카운티 정부청사, 파라무스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와 티넥 리차드 로다 센터 등 9곳입니다. 카운티별 조기 투표소는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뉴욕시에서 2명이 추가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현재까지 감염자는 총 4명이라고 밝히고 감염자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어제 현재 미국을 비롯한 비풍토병 지역 30여 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상황이 계속 진화하는 중이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LG는 어제 저녁 맨하튼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2027년까지 5년간 이 미술관을 후원하고 현대미술의 혁신적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LG 구겐하임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세계적인 현대미술관 중 유일하게 북미와 유럽, 중동 등 여러 대륙에 세워진 구겐하임 뮤지엄과 협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LG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전 세계 구겐하임 미술관의 티켓과 브로셔, 홈페이지에 LG 브랜드를 노출하게 되고 LG는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신설해 매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혁신적인 아티스트를 선정해 $10만 수여하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가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